잠깐만요. 이게 또 이러니.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죠.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배우자를 만지는 것처럼, 내 친구를 만지는 것처럼, 내 자식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 같은 정말로 만나기 힘든 분이십니다. 천지라는 것, 공간이 어떻게 또 만들어집니까? 그냥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 바라라는 동사를 쓰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라라는 동사가 나올 때 그 주어는 항상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선포로 시작되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왜 성경이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궁극적인 질문,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죽음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극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몸뚱아리를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더 나아가서 나의 계획마저 나의 판단마저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아요.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뒤에서 내 발목을 잡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두 가지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 신화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창조주께서 계셔서 존재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면 우연히 만들어진다라는 것 엉터리 이론이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아야 되고 하나는 틀려야만 하는 두 개가 절대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왼쪽에 있는 이야기,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왼쪽의 이야기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진다라는 것, 하나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으면서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졌구나. 그렇지. 뒤집으면 하나님은 없구나. 그 사실에 동의를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해주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진화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아주 통찰력 있고 사고가 깊은 끝에 낸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지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번성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죠. 진화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무기물질이 우연하게도 복잡한 유기물질이 되고 우리 생명체가 사용하는 유기물질들이 또 여러 개, 작게는 수천 종, 많게는 수만 종이 한 군데 모여서 기능을 하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세포 생명체로 만들어져서 물고기에서 양서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이것은 발생학의 문제, 계통의 문제, 분류의 문제, 연대의 문제 같은데 이것을 왜 교회에서 다루어야만 하는가? 앞에서 제가 그 결론을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대신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의 문제와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사이 진화라는 단어가 우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진화한다. TV가 진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그 근본적인 열매를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육강식이라는 것,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 이론에 입각해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5, 60년 전에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엘리트들이 이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민족을 무참히 밟아버려도 된다. 그 이론이 전부 진화론에서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결국 동물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낙태라든지 이런 모든 살인의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뿌리가 진화론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러한 논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고등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요사이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방도 없는 학원에 조그만 방에 가두어 놓고 무한 경쟁을 시키고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그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떠나는 목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진화론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강한 녀석 한 마리만 있으면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론에 입각을 해서 이 살벌한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는 아이들, 거기서 실패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가지는 가치관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진화론에 입각하면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절대적인 규율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은 타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절대 규율인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또한 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에 입각하면 이 모든 것이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진화론의 실체를 분명히 공부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고 배워왔는데 그 실체는 뭐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생명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고 이 세포 안에는 뭐 굉장히 많은 유기물질과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한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이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다라고 쉽게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멀리 있는 별의 집단들 또 다른 은하계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복잡한지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또한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세포 하나야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우주를 포함하고도 남는 거대하지만 작은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 그러한 복잡한 세포가 60조 내지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포에서부터 우리가 이 온몸을 이루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또한 16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혈관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 몸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신경망이 만들어지고 그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기관 또한 눈으로 이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이 뇌에서 우리가 보는 이 화면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모든 기관들이 세포 하나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복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무한대의 복잡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화를 믿으시는 분들조차도 분명히 무한대의 복잡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한 물질들이 우리 생명체가 사용하는 기본 물질인 좀 더 복잡한 유기물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물질들이 수천 종이 모여서 하나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자가 복제 능력이 있는 세포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가 또 하나씩 모여서 이제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과연 무기물이 유기물로 우연하게 될 수가 있는가? 과연 오늘날 2011학년도 이 현실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가? 제가 이제 주로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을 가지고 진화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물질이 우연하게도 유기물질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스탠리 밀러라는 학자가 이 유리관 안에 아미노산의 원료, 아미노산이라면 우리 생명체가 사용하는 가장 기본 유기물질입니다. 그 원료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수증기, 메탄가스, 수소, 암모니아 가스 이 4개를 집어넣고 여기에 전기 자극을 2주일 동안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냉각수를 통해서 이 가스를 급격하게 식혀봤더니 이 밑에 액체가 생기면서 이 안에서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전 세계적인 이목을 이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과학적인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포르말데하이드, 시아나수소 이런 물질이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방부제예요. 청산가리의 원료예요. 또.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이 안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아미노산만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현재의 대기를 사용해서 이 실험을 하면 아미노산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날 대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가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체,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수소가스는 검출하기도 힘든 정도의 적은 양, 0.0001% 미만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밀러라는 학자가 1991년도에 자기의 주장들을 다 철회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실험이 53년도에 했던 실험을 가지고 생명의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 또한 이 물리학 법칙에서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거죠. 교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시지구에는 이런 분자가 있었을 것이며 산소는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번개 등에 의한 방전도 빈번하였을 것이다. 유기물이 합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믿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학생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 실험 이외에는 무기물이 유기물질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이론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원시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교과서의 증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들이 물하고 섞여 있으면은 이것들이 물을 이끌어서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단백질 덩어리와 물들이 모여서 뭔가를 형성을 한다. 교과서를 인용합니다. 이 원시 세포는 지질 단백질막을 가지면 에너지 대사를 한다. 그러나 원시 세포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고 자기 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로 볼 수 없다. 생명체로 볼 수 없는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놓고 설명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유기물에서 원시 세포가 되는 어떠한 합당한 이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봅니다. 200개의 단백질을 가진 가장 간단한 세포가 하나로 만들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확률이 이 정도랍니다, 여러분. 수천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이런 보잉 747과 같은 큰 비행기가 그 부품이 전부 낱낱이 해체된 다음에 회오리 바람으로 쭉 빨리 올라가서 이 위에서 재조립이 돼서 완전한 기능을 하는 비행기로 다시 만들어질 확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일 집 앞을 나서시는데 보잉 747 비행기가 하나 집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져다 놓았을 것이다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나도 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인생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요사이 동네에 바람이 많이 불더니 동네에 있는 쇠조각들이 빨려 올라가서 우연하게 비행기가 되었다. 이거 믿으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안 되면은 이틀, 사흘, 한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 100만 년 기다려보면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서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백질 200개를 가진 세포를 가정했었을 때 수학자들이 계산해낸 확률입니다. 동물의 경우, 사람의 경우 단백질이 5만여 종이 있고 30억 개의 DNA를 가지고 수천 종의 탄수화물을 가진 물질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포가 우리는 60 내지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유기물질이 우연하게 원시세포가 된다라는 어떠한 합당한 이론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화석이라든지 유인원, 상동기관, 또 연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우리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진화의 순서에 의하면 분명히 물고기가 점차 변해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변하려면 이제 아주 점진적이면서 천천히 연속적인 변화를 거쳐서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물고기가 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믿으시는 분들은 얘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나오기 시작을 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물고기가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 그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이 화석입니다. 여기에 있는 화석을 그대로 복원을 해보면 아주 희한한 물고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지느러미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리처럼 뭉뚱하게 밖으로 나오고 그 끝에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2개, 뒤에 2개, 그리고 끝에 하나. 꼬리뼈가 뾰족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주둥이가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을 해봤더니 7천만 년 전 올해 정도 된 화석이고, 그 후로 이 물고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멸종을 했다라고 진화를 믿으시는 분들은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화석이 발견됐었을 때 기념해서 우표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연대는 그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연대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 요 부분은 앞다리가 된다. 이게 다리처럼 뭉퉁하게 튀어나왔지 않았냐. 그리고 이거 뒷다리가 되고 이건 꼬리가 된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분명히 바다의 바닥을 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1938년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이 물고기가 살아있는 채로 수백 마리가 잡혀 올라갔는데 그 모습이 7천만 전에 찍혀있는 화석과 정확하게 같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이 물고기가 바다의 바닥을 기는 것이 아니고 헤엄을 칠 뿐더러 여기에 있는 지느러미를 해부를 해봤었을 때 어떠한 중간 단계의 해부학적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7천만 년 전까지는, 한 1억 년 전까지는 얘가 진화해서 다리처럼 변했다. 그런데 그 후로 변하지 않은, 진화하지 않은 특이한 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뭡니까 이게? 주장입니다. 주장, 해석. 동물 중에서 조류는 나머지 동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구조가 가장 혁명적으로 다른 동물입니다. 자, 조류는 진화의 순서에 따르자면 어디에서 왔는가? 놀랍게도 파충류에서 왔습니다. 도마뱀, 악어, 공룡, 이런 종류에서부터 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시조새.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새의 조상이라는 것. 이 시조새의 화석을 보면은 이런 모습의 상상도가 나오는데,
이 날개 끝에 보면 발톱이 있고 뿌리에 이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대가 파충류가 많이 번성하던 시대에서 화석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파충류에서부터 새로 진화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타조나 호해친과 같은 새도 날개에 발톱이 있어요. 뿌리 안에 이빨이 있는 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단한 오류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이 시조새보다 더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보다 더 오래된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새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보다 더 오래전에 새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보지 못한 멸종한 새라는 겁니다. 1983년도 독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조새에 대해서 연구한 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새는 완벽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한 멸종한 새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학년 오늘 이 순간에 이 그림이 중고등학교 생물학 교과서에 그대로 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파충류가 조류가 되려면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도마뱀이 절벽 위에서 갑자기 날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점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점프를 해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도구가 필요한 거죠. 낙하산을 쓰고 이런 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새처럼 된다라는 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이론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화석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그 생명체가 아무리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지금과 동일한 모습. 실리칸스가 한 예였죠. 불가사리, 거미, 상어, 투구새, 온갖 종류의 화석들. 그것이 3억 년이든 1억 년이든 10억 년이든 오늘날의 모습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또 다른 화석들, 우리가 보지 못한 멸종된 생명체의 화석이라는 것이죠. 시조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룡일 것입니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파충류가 새가 되는 뭔가 특별한 모습, 혹은 고래가 되는 중간 단계. 고래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젖발이 동물입니다. 젖을 빨리면서 키우는 동물이죠. 포유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네 발 달린 이 포유류의 짐승이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꾸로 고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왜 황소 많은 포유류가 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듯이 포유류가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조차 이 이론의 딜레마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허술한 이론이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명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그 화석이 지금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화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지질 주상도라는 것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분명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또 따로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 초기 형태의 동물이 나오고 점차 현대의 지층으로 오면서 이제 사람까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지층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생명체의 화석이 이때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그 사실을 타임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Evolution's Big Bang. 진화의 빅뱅이라는 거죠. 여기 밑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모든 생명체가 뭔가 하룻밤 만에 태어난 듯한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타임지에서,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중적인 잡지에서조차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1868년도에 독일의 해켈이라는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아주 재밌는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8종류의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발생하는 초기 배아의 모습, 이걸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배아의 모습을 보면서 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물고기나 수정이 되고 나서 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 왜 비슷하냐? 공통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슷하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이렇게 주름진 부분이 있죠? 아가미의 흔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날 때 자기가 진화했던 모든 과정을 아주 급속도로 겪으면서 만들어진다. 이런 재밌는 이론을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인 사진을 보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정말로 잘 밝혀진 사기극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97년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백그라운드가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과서에 보십시오. 이게 사기극이라는 것, 해켈이 손으로 조작해서 그렸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오늘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일한 그림이 실리는 겁니다. 진화의 증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상동기관, 새나 박쥐나 고래나 고양이, 사람 이런 뼈들을 보면서 비슷하답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나요? 박쥐나 사람의 손이, 팔이 비슷해 보입니까? 고래하고 고양이하고 비슷해 보여요? 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처음으로 주장을 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 끝에 보십시오. 이 비슷하다. 왜 그렇게 비슷하냐? 공통조상에서 유래하며 진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가지고? 이 그림 가지고. 이거 보놓고, 이거 그냥 펴놓고 진화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자전거가 있습니다. 좀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더니 오토바이가 됩니다. 상동기관, 바퀴 2개 똑같습니다. 핸들이 있죠. 너무나 비슷해요. 자,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바퀴가 2개가 더 달렸습니다. 소형차가 됩니다. 중형차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동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소형차를 사놓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중형차나 대형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방이 2마리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흰 나방이 있고 여기에 까만색의 나방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조금 더 밝은색 바탕의 나무가 있고 까만 나방이 있고 약간 비슷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이런 색깔의 나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는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었을 때 거기서 공장들이 이제 매연가스를 엄청나게 생산해내면서 이 흰색 나무들이 매연을 받아 뒤집었으면서 이렇게 까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종류의 나방이 이렇게 앉았었을 때는 새가 얘가 눈에 띄기 때문에 요거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흰색 나방은 좀 살아남는다. 자, 오염이 되면서 이번엔 거꾸로 요 녀석들이 먹이가 되고 반대쪽에 까만 녀석의 나방들이 살아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또 나방은 절대로 낮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거 낮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전부 잡아다가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색과 나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연 선택에 의해 종이 진화되는 과정을 정리해보자. 뭐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게 진화의 증거가 됩니까? 개체수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되느냐.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드리오피테쿠스,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 종류의 피테쿠스들. 이거 우리가 외워서 막 시험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피테쿠스라는 말은 원숭이란 뜻이고 오스트랄로는 남쪽이란 뜻입니다. 1913년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방에서 몇 개의 뼈가 발굴이 되는데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두개골 용적이 한 이 정도 되고 무릎 관절을 봤더니 이 부분입니다. 직립 가능했겠다. 연대를 주장하면 한 350만 년 되었겠고 체중 30kg의 여자 유인원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뭘 보고 여자라고 추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루시, 최초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조상,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뼈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타웅의 아기라고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두개골의 용적이 더 작죠. 치아 배열, 이빨 크기, 보편적인 원숭이와 좀 다르다. 보편적인 원숭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걔네들하고 조금 구조가 다르다. 3 내지 6세 유인원으로 추정을 하면서 타웅의 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그 증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비교적 작은 암, 비교적 큰 어금니, 좀 더 큰 턱뼈, 여자 유인원, 추정이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원숭이와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종류의 짐승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라는 거죠. 1912년도 영국 지질학회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마 첫 번째 강의에서 들으셨을 텐데 찰스 도슨이라는 변호사가 5년 동안 채석장에서 뼈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원을 시킨 다음에 이걸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트다운 맨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주둥이를 보면은 원숭이의 특징과 두개골을 보면은 사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개체 내에서 두 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강력한 진화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결국은 사기극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1962년도에 뼈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이거 연대 측정해보자 해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몇십 년 되었습니다. 30년, 40년. 결국 사람의 두개골 몇 조각, 오랑우탕의 턱뼈 몇 조각, 침팬지의 어금니 2개를 가지고 줄로 깎고 염료를 뿌리면서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었죠. 케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91년도 진화라는 주장이 막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 유럽을 불같이 퍼져나가면서 일어났던 해프닝들입니다. 1891년도 듀보아라는 학자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대규모 발굴을 합니다. 우리도 빨리 진화의 증거를 찾아야 된다. 자, 이 두개골을 보면은 약간 원숭이처럼 이 각도가 누워 있습니다. 이 넓적다리뼈를 보면 현대인과 똑같아요. 그랬는데 이 뼈가 발견이 되는 게 1년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1891년도에 이 뼈가 발견이 되고 15m 떨어진 곳에서 넓적다리뼈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한 개체에서 나왔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뼈가 나왔던 장소에서 사람의 두개골이 훗날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개를 보면서 오른쪽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냅니다. 자바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랍니다. 얼굴 보세요. 원숭이 비스무리하죠. 나머지 몸들 이 뼈 하나를 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려낸다라는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이러한 그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교육열 높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봐라. 자바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그 인류 조상 화석들의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파편입니다. 이거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껍데기는 그런데 안쪽에 유전자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 현대 진화설에서 돌연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파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많이 낳았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유전적인 변이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더 잘 적응해서 얘네들의 개체가 자꾸 늘어나면서 조금씩 변화해서 진화한다.
과학자들이 이 초파리가 굉장히 좋은 실험 동물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10만 건이 넘게. 그런데 전부 다 정상적인 파리와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날개가 4개가 있다. 뭐 주둥이가 완전히 구겨져 있다. 눈 색깔이 뭐 이상하게 된다. 전부 이게 안 좋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단 이 DNA에 돌연변이를 복구를 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 돌연변이를 지나서 유전자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죽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와서 이것을 깨끗하게 먹어서 해치우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딱 하나, 암세포입니다. 이게 결국 돌연변이가 왔다 하더라도 생존에 유리한 병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진화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린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인 나이 많은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느 쪽이 보이시는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해석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결론은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진화의 증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의 분야가 아니고 자연주의 철학, 강력한 사상, 주장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했던 주장들 너무 이상하다. 우리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진화론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1859년도 이후로 유일한 과학적인 사실로 교육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그 현실밖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적인 세계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이 공격하는 주대상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창세기는 시적 표현에 불과하다. 창세기는 믿을 것이 못 된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 결혼, 절대규율, 안식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까지 들어있는 우리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 내용을 진화론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따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무한대의 복잡성을 가진 생명체는 분명히 창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던 그 이론이 너무나 엉터리의 이론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이 자명해지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도 같은 인생, 우리 모두 헛되고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을 받는 귀한 생명의 시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